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민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0분 동안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방송 녹음을 했는데 제가 네. 플레이 버튼을 안 눌렀어요. 예. 네.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예, 그런 실수야, 뭐, 너무 잦은 실수죠. 정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예.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으시던데, 예. 그때는 이제 담배를 피울 때였으니까요. 예. 왼손에 지갑을 들고, 오른손에 열쇠를 들고, 담배를 귀에 끼우고, 예. 꽈방에서, 예. 야, 담배하고 열쇠하고 지갑이 한꺼번에 없어졌다, 이렇게 돌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유, 참, 하여튼,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또, 전혀요. 아까보다는 네. 훨씬 더 재미있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또 갖게 됩니다. 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과 내일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네.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 이 부근에 있습니다. 수원 광교인데요. 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토요일 낮 2시, 12월 29일 토요일 낮 2시에 이완배 기자의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김용민이도 오고요. 이완배 기자님의 새 책 경제의 속살 1, 2권 그리고 앞선 책이 있죠. 명저입니다. 예,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카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사인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끼워 넣으면 보수를 지켜라 책도 그날 같이 김용민의 졸죠. 네. 예. 그날 또 김용민이도 가니까 좀 슬쩍 꼽사리 끼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요. 와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한 거죠. 아유, 별 말씀을요. 저는 집 고기 하나 넣으면 바로 광교여서 네. 아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다 총동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으로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그래서 내일 또 이완배 기자님을 뵐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누라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뵙게 되는군요. 예, 네. 마누라 조심하셔야 돼요. 맹수입니다. 예. 네. 맹수예요. 이거는 편집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실상을 그대로 얘기하는데요. 예. 잘못하면 물립니다. 예. 네. 자, 그래요. 이완배 기자님 또 내일 이렇게 실물로 뵐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 자, 그래요. 내일 낮 2시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벌써 2018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예. 올해 방송도 이틀이 남았는데요. 요 이틀 동안은 제 개인적으로 올해 많이 고민했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사회에 대해서 가졌던 제 고민 먼저 말씀드리고요. 월요일에는 제 개인 인생에 관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도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여전히 고민 중이어서 결론이 없는 미지근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들어주시고 또 같이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올해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강연에서 청중분들로부터 받은 질문이었는데요. 하나는 고등학교 강연 때 제가 고교 교육에 대해서 질타를 엄청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로 줄 세우게 하는 게 무슨 교육이냐,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한 고등학생분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데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래서 제 평소 소신입니다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휴식의 권리가 있다고 믿고 공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시라.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진짜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런 헛소리 좀 제발 하고 다니지 말라고. 예. 아니, 우리한테야 매일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주는 건데 왜 남의 집 귀한 자식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냐. 그렇게 선동을 해서 걔 인생 망치면 아빠가 책임질 거냐 이러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답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요. 한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하신 질문인데 이분 자녀분이 대안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낼 정도면
부모님도 경쟁 교육에 동의하시지 않는 거죠. 의식도 상당히 높으시고요. 예. 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도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기자님 우리 애가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진짜로 공부를 한자도 안 합니다. 환경 문제에 꽂혀가지고 고기도 안 먹고 이런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이 애한테 부모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 평소라면 저는 훌륭한 청년이시네요. 청년이 그런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자녀문에 자유분방하면은 정의와 옳음도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때가 제 아들한테 한 방을 맞은 이후여서 뭐라고 답을 못 하겠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대로 계속 자라면 대학 못 갈 거고 이 험악한 자본주의에서 인생이 얼마나 고단할까. 이게 부모 눈에는 보이는 거죠. 참 고민스러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라는 위대한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예. 푸코가 신자유주의가 막 태동할 무렵이었던 1978년, 1979년에 강연 자료를 모아서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에서 푸코가 신자유주의의 비밀을 통렬하게 지적을 하는데 진짜 읽어보면 시각이 놀라우면서도요. 사람을 섬뜩한 공포로 몰아넣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과거 자유주의 모델을 복원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를 부활시키고 시장을 복원시키고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자유주의에는 그래도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거두이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곳곳에 도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푸코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구자유주의하고 아예 다른 학문이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배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영역. 예를 들면 육아, 교육, 의료, 환경, 안전. 이건 아담 스미스는 안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사람의 일생에 관한 모든 영역 안에 경쟁 논리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 사회를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푸코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는 한 인생이 완벽하게 시장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이게 과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산업혁명 시대 자본주의에는 내가 자식을 낳는데 이걸 경쟁 논리로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죠. 받긴 받는데 그건 노동자로서 노동을 하는 시간에 통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놀고 하는 모든 곳에 경쟁 논리를 도입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통제를 한다는 게 푸코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푸코는 이걸 생명관리 정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태생부터 죽음까지 생명을 완전히 경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관리 정치라는 말 자체가 진짜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온전히 관리되고 통제된다는 뜻이니까요. 푸코 이야기를 조금만 더 따라가 보죠. 이것도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신자유주의 생명관리 정치의 핵심은 살게 해주거나 죽게 내버려 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래 자본주의, 구자유주의에서는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 두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과거 구자유주의는 그래, 너는 그렇게 조용히 짜져서 살아 하고 살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대신 자본주의는 누굴 죽이냐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가들, 열혈가들 이런 놈들만 탁 집어서 죽였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죽는 사람 숫자가 한 10%쯤 됩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적당히 살도록 방치해줬다는 거죠. 이걸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 두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자본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개길 생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평범하게 살고 싶어? 예.
그래? 그럼 그냥 뒤져버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서 물어? 졸라 경쟁해서 졸라 자본주의에 아부하는 10% 안에 들어야지. 라는 답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한 청소년의 고민이요. 나 중간고사 공부 좀 덜 하면 안 됩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이건 고등학생으로서 매우 평범한 겁니다. 좀 더 놀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자본주의의 위협이 됩니까? 혁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놀겠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구자유주의는 이런 아이들을 살게 내버려 뒀습니다. 혁명하겠다고 나대는 애들만 죽였다고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이런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요? 자본주의에 목숨 걸고 딸랑거리지 않고 놀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예. 육식 안 한다는 그 청소년 분이요. 육식을 안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채식할 수도 있잖아요. 구자유주의는 이런 사람을 최소한 그냥 살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육식을 안 해? 야, 그건 내 잘 모르겠고 육식 안 하느라고 자본주의에 충성을 안 하네? 죽어! 이런다는 겁니다. 살려면 자본주의에 완전히 꿇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 무서운 세상인 겁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혁명 혹은 노란조끼 시위라는 게 벌어지고 있죠. 유류세 인상으로 불만이 폭발해서 민중들이 노란조끼를 입고 거리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68혁명 이후 프랑스 거리가 가장 뜨겁게 혁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노란조끼 시위의 특징을 보면 저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 규모의 시위를 시도하려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집약된 힘이 방아쇠를 먼저 당겼어야 됐다고요. 노동자가 제일 착취를 많이 당했으니까요. 여기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내관이 터뜨려집니다. 근데 노란조끼 시위는 도대체 누가 시위를 주도하는지, 집행부가 누군지, 시위의 목적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란조끼 운동의 대세를 장악하니까 여러 정치 세력이 여기에 발을 들이밉니다. 극우파 마린 르펜도 물론이고요. 노동조합도 개입을 하려고 하고요. 좌파 정당도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위가 어떤 특정 계급 불만을 가지고 터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한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노란조끼는 SNS를 통해 갑자기 등장했다. 그들은 조직된 노조나 정당들의 산물이 아니다. 노란조끼는 조직도 지도자도 없기 때문에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경찰이나 정부가 다루기 매우 어려운 운동이다. 그들은 기존의 시위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 노란조끼의 요구는 환경세 폐지부터 마크롱의 퇴진, 그리고 심지어는 장군을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정부는 대화에 응할 노란조끼의 지도자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노동자 계급을 집중적으로 착취했던 구자유주의하고 다르게요.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일생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불만이 5만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하나의 지도부가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올해 저한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와, 이걸 진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굉장히 막막하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제가 전혀 해답을 찾진 못했지만 유일하게 정리가 된 부분을 낮은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자유주의 시스템과 달리 모든 민중들의 모든 생애에 걸쳐서 통제를 하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라면 불만들도 엄청나게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불만들을 담아내는 우리의 그릇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그릇을 가져야 이 다양한 불만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요. 이게 좀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서로의 존재를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불만이 저 사람의 불만하고 똑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불만을 하나로 묶고 이론으로 만들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쏟아지는 이 다양한 불만은 지도나 통제를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진보 진영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부분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대목이 있어도 예.
저 사람이 저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공감의 폭을 좀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자유주의가 우리를 통제하는 방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공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벨기에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 쌍탈무페 같은 사람은요. 이런 현상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과거에는 노동자급과 자본가 계급의 전선이 딱 단순했는데 지금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좋게 생각해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동지로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해드린 이코노미스트 보도 보면 이렇잖아요. 노란 조끼는 조직도 지도자도 없기 때문에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경찰이나 정부가 다루기 매우 어려운 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고 공감하면 우리 편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러면 상대가 우리를 다루기 훨씬 더 어려워지죠.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 장점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먼저 좀 다르더라도 아끼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전 생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신자유주의는 진짜 공포스럽죠. 굉장히 강력한 적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건 우리에게 더 많은 동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페 이야기처럼요. 전 인류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동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 서로에 대해서 공감과 애정을 먼저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올해 하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무거운 이야기여서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는 아주 개인적인 송구영신 브리핑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 여기는 굉장히 신중해졌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수민은 아니에요. 김수민은 막 밟아도 됩니다. 걔는 좀 밟혀야 돼요. 제가 김수민 평론가를 개인적으로 아무 친분이 없는데 저는 김수민 평론가 광팬입니다. 그래? 네, 되게 기분 나빠하시네요. 광패합니다. 광패님은 광패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이 그렇게 티격 때릴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네. 같이 티격태격 하다가 같은 급이 되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걔는 좀 발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그 다음 주에도 지방 일정이 있죠? 네, 대구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1월 5일에 대구에서 일정이 있고요. 1월 5일에 대구가 있고 또 1월 12일에는 한 주 쉬입니다. 저희 회사에 일정이 있어서. 그리고 1월 19일에 광주에서 일정이 있습니다. 부산은 안 갑니까? 부산은 저희가 장소를 못 잡아서요. 어쩔 수 없이 2월로 일단 미루고 2월에 장소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 5일은 대구 그리고 1월 19일에 광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